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오늘은 칩워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영어 원제가 칩워인데요. 번역본에서도 그냥 그대로 칩워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반도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면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의미가 와닿긴 하지만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평범해질 수는 있었을 겁니다. 요즘은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뉴스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온통 AI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AI가 그려내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AI 덕분에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AI 붐에 따른 반도체 이야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그 이슈가 굉장히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핫한 반도체에 대해서 이 책은 반도체의 역사를 살피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우리 역사적 순간들에 영향을 미쳤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궤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역사이지만 사실은 반도체 자체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사를 살핀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일상 속에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반도체 칩이 안 들어간 제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마 우리 주위를 둘러본다면 반도체가 안 들어간 제품 찾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을 빼고 TV나 개인용 컴퓨터나 패드류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반도체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탁기나 전기밥솥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이러한 반도체 역사는 최근에 일어난 기술적 혁신의 산물이고 그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역사가 짧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군수품에서 유래한 것들이 혹은 군수 제품과 개발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모든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GPS 기능이나 그리고 가정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된 전자레인지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개발 초창기에 반도체를 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그들의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구매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고객이 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곳이 미국의 국방성입니다. 물론 반도체 집적의 발전의 핵심 기술이었던 EUV 기술 개발에 1990년대부터 투자한 것도 미국의 국방성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초창기부터 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수품 개발에도 그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도 반도체가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베트남전 때까지만 해도 폭탄은 원하는 곳에 제대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성능 향상과 함께 미사일에 적용이 되면서 1990년대 이라크 전쟁에서는 그 정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국의 군사적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선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면에는 반도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이기도 합니다. 이라크전은 반도체가 군사적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전쟁의 판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미 국방성 프로젝트가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미국 국방성 반도체 구매력이나 연구 개발비는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은 미 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자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초기부터 비용과 효율을 따지면서 자유무역을 이용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만, 홍콩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서 반도체 조립 기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습니다. 책에서는 한국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도 1965년 해외 자본을 바탕으로 저임금의 반도체 조립 생산 공정을 시작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건 미국이었지만 1980년대에는 일본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소니를 필두로 하는 전자제품과 반도체 생산, 판매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그 정점을 맞이합니다. 처음에 단순 조립 라인으로 시작했지만 단순 조립 라인에 만족하지 못한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혀갑니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혜택이 최종 소비자인 미국에게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는 세계화의 단면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만 정부는 미국에 있던 모리스 창에게 백지수표를 제시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세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 본토 출신이며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던 모리스 창에게는 흥미로운 제안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만의 TSMC는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지 아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장에서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모리스 창은 분명히 파운드리 시장이 크게 형성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면서 TSMC 설립을 적극 추진합니다. 결국 모리스 창의 예견이 적중했기 때문에 현재 TSMC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인텔은 1970년대까지 메모리 분야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74년을 기준으로 D램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보적 존재였던 인텔의 메모리 지위는 후발주자들이 맹추격을 해옴으로써 이익 감소와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될 정도로 굉장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로에서 했던 인텔은 비메모리 분야의 CPU 개발 생산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때 역사적 순간을 선택하게 된 인텔의 모습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인텔은 PC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등극하게 됩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텔은 CPU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위해서 반도체 생산 위탁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애플의 제안을 인텔이 거절하게 된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CPU 시장에 있어서 독보적 존재로서의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인텔은 PC 시장과 서버 시장에서 거의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 존재였고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익 속에서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모바일 시장은 그 시장 규모를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텔이 굳이 뛰어들어야 할 만한, 그리고 그 뛰어들므로 인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인텔의 CEO들은 전부 다 기술진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인텔이 막대한 이익을 쌓고 있었고 회사는 점점 더 기술적 CEO보다는 매니지먼트를 요구하는 경영자들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 경영진들은 기술적 진보보다는 얼마나 생산 단가를 낮추고 얼마나 공장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된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웨이의 최첨단 반도체 설계 능력과 생산 능력이 결국은 중국의 군사적 패권을 연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만든 결과이지만 사실 중국이 선언한 반도체 굵기 기술 독립은 그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중국 수출이 우회를 찾기도 하고 또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물품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선보인 화웨이 최신폰은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속에서도 휴대폰에 필요한 최신 칩들을 전부 탑재하고 있어서 미국 관계자들을 꽤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화웨이 핸드폰에 탑재된 최신 칩들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SMIC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화웨이에게는 선택 여지가 없었고 SMIC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SMIC는 파운드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SMIC에 파운드리 칩 생산을 맡긴 업체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SMIC와 손을 잡음으로써
SMIC에겐 커다란 기회가 주어졌고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국 SMIC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칩 생산을 하기 위해서 EUV 장비가 필요했지만은 입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DUV 장비 자체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이 DUV 장비는 EUV 장비 자체가 수출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SMIC가 네덜란드의 ASML로부터 확보하고 있던 노후한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아닌 DUV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SMIC는 칩 생산에 있어서 단계 자체가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공정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수율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노후한 장비를 통해서도 칩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SMIC가 DUV 장비를 사용한다 해서 지속적으로 칩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칩 생산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전문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향후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지보수 부품들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EUV 장비나 DUV 장비나 ASML로부터 기술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자체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망이 글로벌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소수 독점적 기업들에 의해서 서로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화가 얼마나 취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단순한 제재 하나로 반도체 생산은 바로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연결고리 하나가 만약에 끊어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일본은 화학 분야에서, 미국은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에서, 한국 업체는 반도체 설비 장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도체가 전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군사력이 왜 그렇게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는지를 그 이유를 반도체가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미국의 동맹국들이 소련의 반도체 공급을 막아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소련은 절박하게 반도체를 활용하려 했지만은 실제 전쟁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형편없는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에게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엄청난 지원을 했고, 그럼으로써 소련의 이러한 서방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탱크나 비행기 그리고 탄도미사일들을 쉽게 격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다가올 미래는 AI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모든 것이 반도체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반도체들은 무어의 법칙이 계속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집적도가 더 올라감으로써 무어의 법칙에 있어서 실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어의 법칙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 세상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로 인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세상에도 반도체의 꽃은 지지 않고 계속 피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외국 평론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국의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 수행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술적 리더로서 그 역할을 검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 평론가가 이야기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기에는 너무 높은 장벽들을 쌓아놨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가 전 세계 공급망의 주요한 보틀넥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가 다가옴으로써 삼성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검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반도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게 될까요? 또 반도체가 그리고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술들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불안해지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